기초전자공학의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번 주를 수업하고 나면 다음 주에가 원래는 축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축제를 할 수 없네요. 대학 생활에 꽂힌 축제를 즐기지를 못하는 상황이 돼서 참 안타깝긴 합니다. 그 다음 해에는 좀 더 축제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은 자, 그, 지난 시간 일단은 오늘 할 거 보기 전에 지난 시간 걸 지금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했던 게 발전기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발전기의 원리가 전자유도작용을 이용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이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 전자유도 작용을 설명하는 그런 법칙이 되겠죠. 플레밍은 왼손 법칙도 있기 때문에 왼손 법칙에 해당되는 것은 앞에서 모터 부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거고요. 아마 그 수동 모터들을 좀 봤었죠. 그래서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 발전기의 원리에 대해서 했었고 여기 보시다시피 오른손을 펼쳤을 때 엄지손가락이 도체의 어떤 방향이 될 거고 검지가 자력선의 방향이고 중지가 기전력의 방향입니다. 이쪽이 뭐 전류가 될 수도 있긴 하지요. 이제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왼손 법칙을 안 보다 보면 간혹 헷갈리기도 합니다만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직류 발전기, 교류 발전기라 이런 내용들이 나왔었는데 직류 발전기와 교류 발전기는 원리는 똑같다고 얘기했으니까 둘 다 전자유도 작용을 이용한다라는 것은 알 수가 있겠죠. 근데 뭐 다른 것이 직류 발전기랑 교류 발전기 다른 것이 정류자의 모양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 정류자가 교류 발전기에는 슬립링을 사용한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그 모양이 다르고 또 교류 발전기는 그, 그 선이 도선 뭐죠? 코일 어떤 도선이 뭐 180도마다 그러니까 이게 돌아가면서 180도마다 전류의 방향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우리 가정에 들어오는 교류가 어떤 전류의 방향이 바뀌는 것도 이렇게 교류의 특성 때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교류 발전기에서 그렇게 만들어져서 보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방향이 바뀐다는 거죠. 그 다음에 직류랑 교류를 구분하는 것. 직류라는 것은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어떤 크기와 방향이 일정한 전압 전류가 직류가 되겠습니다. 교류는 좀 전에 봤듯이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크기와 방향이 주기적으로 변하는 전압 전류를 교류라고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곡선, 알고 있는 어떤 파형의 형태로도 우리 알 수 있죠. 교류 같은 경우는 4인파 종류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한 번은 플러스 한 번은 마이너스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기 때문에 그 방향이 반대가 될 수 있는 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주기라고 나오는 거 교류에서 이제 보면 주기라는 어떤 용어가 나왔었는데 주기라는 것은 한 사이클의 변화에 요하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모양 똑같은 형태의 어떤 파형이 계속 반복된다면 그 한 개의 파형, 그러니까 그걸 한 사이클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한 개의 모양 완전한 어떤 파형이 나오는 그 시간을 한 사이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한 사이클 변화에 요하는 시간이 주기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기호를 t라고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단위는 세크란 얘기죠. 초란 얘기죠. 초 단위로
어떤 주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T는 오메가 분의 2파이라는 식을 사용합니다. 이 식은 굉장히 단순하지만 중요한 식이 되죠. 그래서 어디든지 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는 오메가 분의 2파이고, 또 주기라는 것이 오메가 분의 2파이이기도 하지만 또다시 주파수와의 관계로 표현할 때는 이렇게 F분의 1, 주파수분의 1이라고 그렇게 되어지죠. 반대로 주파수는 그러면 T분의 1이 되겠죠. 주파수를 구하고자 하면 주기분의 1을 하면 주파수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주파수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역시 주파수라는 것은 1초 동안에 반복되는 사이클의 수를 말합니다. 아까 주기라는 것은 한 사이클을 할 때 어떤 필요한 시간이었는데, 한 사이클의 모양을 만들어내는데 필요한 시간이었지만, 이 주파수라는 것은 1초 동안에 그 사이클이 몇 개가, 한 개의 그 완전한 파형이 몇 개의 그 파형이 나타나는가, 이게 바로 주파수가 될 겁니다. 초당 똑같은 그 파형이 몇 개 반복되는지, 그게 주파수란 얘기죠. 기호로는 F라고 쓰고 단위로는 헤르츠가 됩니다. 헤르츠라는 사람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헤르츠, 그래서 HZ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것이 주파수가 될 겁니다. F는 T분의 1, 이렇게 아까 봤던 주기의 역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또 다르게 오메가는 이 위의 식을 갖고 와서 이렇게 변형을 시키면 되겠죠. 오메가는 T분의 2파이라고 이렇게 바꿔서 쓸 수도 있고, 또 오메가는 2파이 F라고도 쓸 수 있습니다. 자, 오메가는 2파이 F. 굉장히 간단한 식이지만 이 식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서,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어서 기본적인 식이란 얘기죠. 어디에서든지 쓸 수 있는 기본적인 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했던 위상이라는 또 용어가 있었습니다. 교주에서 위상이라는 용어를 가르쳤는데, 주파수가 동일한 두 개의 교류가 존재한다고 할 때,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가 있을 때 어떤 위상이라는 용어를 이제 표시를 하는 거죠. 존재할 때 각 상호 간에 시간적인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혼자서는 뭐 이렇게 시간적인 차이를 할 수 없겠죠. 그래서 파형이 여러 개일 때, 뭐 사이파가 이렇게 뜨면 또 그 다른 파형은 또 이렇게 뭐 다르게 이렇게 또 오르면 이거의 간격이 되겠죠. 이 어떤 시간적인 차이를 위상이라고 하는데, 각속도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각속도로 표현해서 세타는 오메가 t 이렇게 표현하죠. 역시 이 식도 굉장히 기본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단단히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것들이죠. 각속도로 표현한다. 위상은 각속도로 표현하고, 세타는 오메가 t이고 라디안이라고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순식값이 여기 갑자기 등장을 했는데, 자, 이 주기를 표시해 놓은 거네요. 여기 한 개의 완전한 곡선이 이렇게 나오는 요까지 딱 끄는 거, 그죠? 요 출발점이 여기니까, 자, 여기 0으로 돌아오는 요때까지를 끊어서 여기를 주기라고 얘기한다는 얘기죠. 요만큼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한 모양이 나타나는 시간이란 얘기죠. 그래서 이제 순식값이란 말이 나왔죠. 역시 교류에서 필요한 용어입니다. 순식값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순간 변하는 그 교류의 임의의 시간에 있어서의 값이란 얘기죠. 순간적인 어떤 매 순간마다 변할 때 어떤 값을 말한다라는 얘기고, 예를 들어서 사인파일 때 V는 Vm 사인 오메가 T가 되는데, 자, 이때에 앞에 있는 V라는 것은, 요 V라는 건, 앞에 있는 요 V라는 것은 전압의 순식값을 말하고 볼테지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그 VM이라는 것은, 자, 우리가 뭐 좀 알아야 되는, 이게 바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 VM이, 자, 요 VM이죠. 요 VM은 그 전압의 최대값이 될 거란 얘기죠. 이렇게 올라가 있을 때 이 부분이 될 거란, 이 부분에서 전압이 찍는 전압값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각속도라는 게 나오는데, 이렇게 각속도는 오메가라고 앞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사인 다음에 있는 각속도, 요걸 말하는 거겠죠. 자, 요 각속도는 레디안 퍼 세크가 될 겁니다. 각도를 얼마나냐는 얘기죠. 마지막 부분에, 뒷부분에 나오고 있는 요 t라는 거, 요 t라는 것은 뭐 익히 알듯이 주기가 될 겁니다. 세크 단위로 돌아간다는 얘기죠. 자, 이게 주기가 된다는 얘기죠. 여기에 그래서 순식값 표시할 때 V는 Vm 사인 오메가 t 안에 이렇게 전압의 최대값과 각속도와 주기가 몽땅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각각의 의미도 역시 알아야 되는 거라서 자, 지난번에 이렇게 해서 드렸죠. 또 그, 교류가 나오면 우리가 얘기되어지는 것이 시력값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력값이라는 것은 뭐 그 어떤 교류의 뭐 어떤 그 다르게 이제 표현을 하면 이렇게 돼요. 교류의 크기를 교류와 동일한 일을 하는 직류의 크기로 바꿔서 나타낸 값이란 얘기죠. 이게 시력값이란 얘기죠. 교류가 등장할 때 뭐 시력값이 어떻게 됐냐 뭐 이렇게 얘기할 건데, 표현을 직류로 이제 근데 교류 크기를 이제 직류로 이렇게 바꿨을 때 얼만큼 될 거냐 이런 그것을 시력값이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인 파의 시력값과 최대값과의 관계인데, 그걸 이제 보통 시력값을 RMS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VRMS는 루트 2분의 VM, 자 위에서 봤듯이 VM이라는 것은 전압의 최대값입니다. 그래서 루트 2분의 VM 하면 이게 그 이제 VRMS가 되죠. 시력값이 된다는 얘기죠. 이거랑 비슷한 게 0.707 VM 이렇게 해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VM 곱하기 한다는 얘기죠. 0.707에 전압의 최대값을 곱하기 해서 시력값을 구할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또 다른 한 가지 값이 나오는데 이제 평균값이라는 값이 나왔었죠. 교류의 순식값은 1주기 동안의 평균을 취하여 교류의 어떤 크기값을 나타낸 값이다 이렇게 되죠. 사인파의 평균값과 최대값과의 관계는 Vaverage는 파이분의 2Vm 이라는 얘기죠. 3.14분의 어떤 이 전압의 최대값이죠. VM이 곱하기 그 전압의 최대값 곱하기 2 한 것을 분자에 올려놓으면 된다는 얘기. 3.14분의 2VM이다 라는 이게 평균값이다 라는 얘기고, 이 값은 시력값이 보다는 조금 작게 계산되어져서 0.637 사실 64% 정도 뭐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0.637 VM 0.637 곱하기 전압의 최대값을 해주면 이것 역시 어떤 평균값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교류에 있어서 평균값을 구해낼 수 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가 이제 몇 가지 용어이면서 중요한 어떤 그것들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언급되어지는 것은 교류와 저항의 관계가 되는데, 교류와 저항의 관계는 옴의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역시 V는 IR로 계산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전압과 전류는 동상이라는 얘기죠. 위상의 차이가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교류와 코일의 관계라는 것은 코일은 우리가 L이라는 약으로 쓰죠. 이렇게 L이죠. L을 쓰고 저항은 R로 이렇게 표시를 하죠. 저항은 R로 표시하는데 교류는 L로 표시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교류와 L의 관계, 코일의 관계는 전류는 전압보다 위상이 2분의 파이 라디안이 늦다는, 전압이 더 빠르다는 얘기죠. 이 위상이. 이 교류와 코일에 있어서는 어떤 전압의 위상이 더 앞선다는 얘기죠. 그 앞선다는 얘기는 이렇게 놓여지면 이런 거랑 어떤 신호? 또 파랑 신호 이렇게 두 개 놓여져 있을 때 어느 게 앞선 신호냐 하면 여기에서 앞선 신호는 붉은색 신호가 앞선 신호죠. 그래서 전압이 앞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요게 전압이라는 얘기가 된다는 얘기죠. 그 2분의 파이라는 것은 그, 그, 아,
반대로 얘기했으니까 전류는 전압보다 이상이 늦음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코일이 나올 때는 유도 리액턴스란 표현을 씁니다. 리액턴스란 얘기죠. 코일이나 콘덴서는 저항처럼 이렇게 될 수가 여겨지기도 하는데, 직류에서는 저항이지만 교류에서는 코일과 콘덴서를 합쳐서 이제 저항처럼 이제 여겨지는 거죠. 그래서 유도 리액턴스는 계산을 이렇게 코일을 값을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어떤 저항값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XL은 2파이 FL이 됩니다. 자, 이 식도 여전히 중요한 식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교류와 콘덴서의 관계가 있는데, 이 콘덴서라는 것은 캐패시터니까 C가 되겠죠. 캐패시터 약자를 C로 쓰니까 이때에는 전류는 전압보다 이상의 2분의 파이가 빠르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전류가 이제 전압보다 더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콘덴서와의 관계에서는 전류가 빠르고 코일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전압이 더 빠르다는 얘기죠. 한 90도씩 더 빠르다라는 얘기입니다. 요 개념을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용량 리액턴스라는 표현을 쓰죠. 이거는 콘덴서가 나오면 이제 용량 리액턴스가 돼서 XC라는 값을 씁니다. 위에는 L이니까 XL이고, 밑에 콘덴서는 캐패시터가 C니까 XC라는 값을 써서, 위에랑은 또 틀리죠. 2파이 FC 분의 1이 되겠습니다. 이 값을 구하려면, 어떤 저항으로 여겨지는 이 값을, 나중에 임피던스란 말이 나오는데 사실 임피던스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지금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 저항이죠. 그래서 저항이라고 표현하면 XC도 역시 저항의 어떤 부류에 속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용량 리액턴스에서 캐패시터가 오면 2파이 FC분의 1이 될 거란 얘기입니다. 자, 위에 그림이 이렇게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위에 거는 유도 리액턴스가 될 거고 밑에는 용량 리액턴스가 이렇게 돼서 위에는 XL 밑에는 XC가 됩니다. 그래서 둘 다 이렇게 ohm으로 단위는 R과 똑같이 저항과 똑같이 ohm으로 이렇게 본다는 얘기죠. 그럼 주파수와의 관계에 있어서 L은 코일은 이렇게 비례관계가 된다는 얘기죠. L이 이렇게 비례관계, L이 일정할 경우 이렇게 비례관계가 된다는 얘기고, 지금 봤듯이 2파 FL이니까 그럴 것이고, 캐패시터일 때는 유도 리액턴스가 아닌 용량 리액턴스일 때는 주파수와의 관계가 이렇게 반비례의 관계죠. 봤듯이 2파 FC분의 1 해서 분수이기 때문에 반비례의 관계가 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역시 얘도 C가 일정하다고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죠. 캐패시터의 값이 일정하다고 봤을 때 이렇게 반비례 곡선이고, L은 유도 리액턴스는 L이 일정한 값이라고 봤을 때 이렇게 비례관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DC 파워 시스템의 블록 다이어그램. 자, 이 DC 파워 시스템이라는 것은 교류를 DC로, 그러니까 직류로 교환해야 할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바꾸려고 하면 이런 블록 다이어그램처럼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거치는 과정이 트랜스포머. 그래서 트랜스포머가 이렇게 변압기라고 말하죠. 코일이 들어있는 변압기가 먼저 앞에 1차에 될 것이고, 이때는 변압기일 때는 이렇게 방향이 변화가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정육이라는 것을 우리가 거쳐야 됩니다. 자, DC로 만들기 위해서 앞에 AC라고 이렇게 AC 라인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게 빠져나오면 뒤에 가면 여기서는 DC가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는 DC가 되고, 자, 앞에서 출발할 때는 AC란 얘기입니다. AC가 돼서 출발을 해서 트랜스포머를 거치고, 그 다음에 정류기를 거치면 이렇게 밑에 있던 파형이 위로 올라가서 다 위에 이렇게 파형이 놓여지게 되죠. 그 다음에 필터를 합니다. 필터링을 거치고, 그 다음에 전압 레귤레이터라는 걸 필터링을 하더라도 완전하게 직선 DC가 안 되니까 레귤레이터라는 거. 자, 이것은 우리가 다른 말로 평활회로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레귤레이터를 거치면 이렇게 거의 직선에 가까운 DC 모양이 나와서 부하에 나가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을 거쳐서 AC가 교류가 직류로 바꿔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지난번에 이런 내용들을 했었고요. 자, 오늘은 교류 회로의 뒷부분 조금 설명이 좀 덜 됐던 부분을
포함해서 할 거라서, 자, 요거를 하고 나서 뒤에 또 그 소챕터 9랑 10을 보게 될 겁니다. 요 교류 회로 부분에 교류 발전기라든가 정류 부분이 조금 미약한 듯 해서 이렇게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류 발전기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했듯이 발전기라는 것, 교류 발전기에서 조금 일부분 다뤘긴 한데 조금 다른 형식으로 다뤘었죠. 그래서 지금 다시 이제 또 다른 방식으로 조금 보게 된다면, 우리가 그냥 발전기라고 하는 것은 이거 제너레이터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는 다른 말로 다이나모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여기 옆에 있는 그림이 자동차를 운전해 본 사람이 있으려나, 아니면 자동차과를 나와서 이쪽에 온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자동차 안에서 이렇게 어떤 발전기가 들어 있어요. 자, 이런 모양이 아마 제가 옛날에 이렇게 자동차 그 차가 멈춰서 봤을 때 제너레이터를 교환해야 됩니다 하고서 떼어냈을 때 바로 이 모양의 이제 그걸 떼어냈던 거죠. 저기서 그 어떤 전기를 발전시켜서 이렇게 자동차 안에 뿌려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되니까 차가 멈춰버리는 거죠, 중간에. 이런 게 이제 발전기가 됩니다. 발전기가 되고, 또 교류 발전기는 그러면 또 다르게 말하면 이제 올터네이터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교류 발전기가 얼터네이터인데 기본 회로의 모양은 안에 이 네모 지난번엔 교류 발전기의 어떤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지만, 지금 기본 회로 외부적으로 보여지는 기본 회로의 모양은 이렇다는 얘기죠. 정류기가 먼저 이렇게 다이오드들이 이렇게 모여서 정류기가 여기 왼쪽편에 이렇게 놓여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중간에 스테이터 코일이라는 게 고정된 이런 이 Y 결선이 지금 여기 놓여져 있는데, 이 Y 결선이 지금 고정되어 있는 부분을 스테이터 코일이라고 합니다. 이걸 고정해 주는 부분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어디서 봤던 내용이죠. 여자 코일이란 세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자 코일 로터 돌리는 부분에 이제 여자 코일이 여기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압 조정기가 여기 연결된다는 얘기죠. 크게 이렇게 세 가지 스테이터 코일, 정유기, 뭐 여자 코일 부분 이렇게 조금 나눠서 볼 그런 필요가 있는 요런 구조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저 위에 라인이 지금 플러스고 밑에 라인이 지금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중에서 이제 먼저 보면 스테이터 코일이라는 게 나오죠. 스테이터 코일은 앞에서 봤듯이 앞에서는 이렇게 어떤 꼬불꼬불한 코일에 Y자형 코일을 연결해 놓은 부분, 고정시키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건 고정자에 감겨 있고, 세로로는 세 개의 코일이 있다는 얘기죠. A 코일, B 코일, C 코일이라는 어떤 세 개의 코일이 한쪽이 공통으로 결선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렇게 된 것을 중성점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공통으로 결선돼서 이렇게 놓은 것, 이제 중성점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는데,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죠. 여기 표시가 되어 있네요. 이렇게 등기돼, 스타 결선이라고 하는데, 스타 결선 자체가 Y형 결선이 되겠습니다. 요 밑에도 봤을 때도 모양이 Y죠. 이렇게 아까 봤던 요 Y형이 되어 있는 그 삼성 교류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럼 세 개의 어떤 파형이 생성된다는 얘기입니다. 옆에서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한 개가 이렇게 놓여지고 있고, 힙도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게 파형이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세 개가 나온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또 뭐 한 개 이렇게 돼 있어서 지금 세 개의 색깔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이걸 지금 삼상교류 전압이라고 얘기합니다. 삼상교류 전압. 여기서 흐르는 전류 자체는 삼상교류라고 얘기한다는 얘기죠. 삼상교류라고 얘기하고, 삼상교류 이란 전압을 삼상교류 전압이라고 얘기한다는 얘기죠. 이 스테이터 코일이 어떤 교류 발전기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필드 코일, 앞에서 했던 그 코일, 여자 코일이라고 얘기하는 여자 코일. 자, 발전기 자석 부분으로 어떤 엔진에 의해서 회전하는 게 이제 여자 코일, 필드 코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이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이죠. 지금 여기서 보여진 것. 자, 이 코일에는 전압 조정기로부터 어떤 조정된 전압이 흘러서
발생한 전압을 제어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여기 전압 제어를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결국 어떤 이쪽에 지금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여자 코인 이쪽에서 이제 뭐 전압을 제어하는 어떤 역할을 하기도 한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